네, 이것머니 218회 시작하겠습니다. 발음 잘해야죠. 발음 잘해야 돼요. 일부러 그랬어요. 네, 발음 잘해야 돼요. 손승욱 기자, 권혜리 기자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왠지 218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지금 조금 전에 저희가 녹음 시작한 게 지금 10시 7분을 향하고 있는데 네. 10시에 면세점 한 곳에서 이제 물건을 풀었습니다. 네. 왜냐면 아무도 안 가니까 네. 해외를 나가지 않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신세계 면세점인데 네. 신세계 면세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언젠간 갈 것이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언젠간 갈 것이니까 미리 준비해라 뭐 이렇게 써 있는데 네. 거긴 아니고 하여튼 다른 데서 어쨌든 뭐 지금 면세품이 팔리지가 않고 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예외를 허용해줘서 네. 물건을 팔 수 있게 풀어줬는데 문제는 사이트에 들어갈 수가 없네요. 지금 다운돼. 다운돼 버렸네요. 10시부터 시작해서. 아니 저도 오늘 아침에 친절경제에서 이 얘기를 할까 하다가 네네네. 사실 나오는 물건이 일단 뭐 많이 면세점에서 가장 선호하시는 인기 예. 있는 식품, 뭐 담배, 화장품 이런 거는 그건 안 되죠. 안 나와요. 네, 그건 안 예, 되죠. 나오지 네. 않고 좀 그리고 중가 정도로 볼 수 있는 의류가 좀 많이 나오면은 그거는 인기가 있겠다 했는데 사실 이게 지금 예약 판매예요. 네. 그리고 뭐 그 대량으로 그러니까 지금 면세점들 입장에서는 지난 몇 달 동안 아예 그냥 비즈니스를 접다시피 했기 때문에 되게 많이 팔고 싶은 마음도 있는 반면에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이게 뭐 작년 가을쯤부터 계약해서 들어와서 지금 막 쌓여 있는 우리나라 안에 물류센터에 그렇겠죠. 쌓여 있는 네. 물량들인데 또 그 명품 브랜드들 그쪽의 명품 브랜드들은 또 이 가격대를 어떻게 해서 국내에서 파느냐, 얼마나 많이 내놓느냐. 협의를 많이 해야 되는 네, 거죠. 협의를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신세계백화점만 해도 거의 지금 팔 수 있는 물건만 해도 국내 물류센터에 들어와서 쌓여 있는 게 5천만 불 수준. 어마어마한 거죠. 네네네. 이게 왜냐면은 이미 코로나 사태가 된 게 2월부터였기 그렇죠. 때문에 그때부터는 바이어들이 들여오는 물량을 줄였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가을부터 계약한 물량들이 들어와 있어야 되니까는 5천만 불 어치나 쌓여서 사실 약간 면세점의 속내는 좀 더 팔았으면 좋겠는데 브랜드들이랑 협의가 좀 안 되고 있는 것도 그런 점들도 좀 있나 봐요. 그리고 흔히 말하는 그 최근에도 줄을 서서 화제가 됐던 뭐 이른바 3대 명품이라고 하는 네네네. 샤넬, 에르메스, 루이비통 다 없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운이에요. 네, 그러니까요. 뭐 할인율은 대체로 뭐 최대 50 이렇게 나왔는데 50은 솔직히 별로 없다 하고 20에서 40 정도? 그리고 약간 고가품 쪽에 좀 포진이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20에서 40이라는 건 우리가 지금 할인율. 나가서 살 수 있는 네. 금액이 20에서 40%. 네, 국내 백화점에 살 수 있는 금액의 20에서 40% 정도. 이게 그 지금 나올 수 있는 물건이 또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6개월이 지난 것만 정부에서 허용을 정부가 했어요. 허용을 해준 게. 네. 그래서 아주 최신품은 없을 거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니 뭐 저희가 지금 여기서 뭐 럭셔리 아니, 가십성으로 굿즈. 지나가는 네, 거예요. 럭셔리 그냥 굿즈를 이렇게 지금 소비를- 저도 들어가 봤는데 네. 이제 다운이 돼 있길래 네네 럭셔리 굿즈 소비를 뭐 부추기는 건 아닌데 혹시 저희가 갖고 뭐 그런 거 이렇게 저도 별로 그렇지 않고 여기 있는 분들도 다 뭐 별로 명품 따지지 않는 네, 사람들이라서. 그러니까요. 네. 근데 혹시 갖고 싶으셨던 따지지 게 않는 있으면 겁니까? 따지지 못하는 뭔지를 겁니까? 몰라요 일단. 네. 후자 쪽에 가까운 것 같은데 슬프긴 하지만 네. 네, 아무튼 좀 갖고 싶으셨던 게 있다고 하면 한번 들여다보실 만한 그리고 이제 신세계를 시작으로 해서 다른 면세점들도 하나둘씩 또 다 게시를 할 거기 때문에요. 농담 네. 삼아서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재밌다라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 이 명품도 제가 볼 때 소비하는 계층이 한 두 종류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은은한 명품을 좋아하시는 분이 있고 정말 뭐 이 상품 자체에 명품 이렇게 써 있는 걸 그렇죠. 좋아하시는 분. 명품 예, 이렇게 써 그 아예 있는 그냥 네. 표시가 거. 나야. 아니면 뒤에 조그맣게 써 있는 거 좋아하시는 그러니까 뭐 분도 그냥 있고 뭐. 표가 안 안 나도 써 있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도 안 써 있는 거 있고. 네. 좋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제 뭐 옷이 괜찮아 보여 그러면 이거 뭐야 뭐 이렇게 한마디 아, 하는 그래요. 그 재미로 하시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은 제가 얼마 전에 이제 KTX를 518 때문에 갈 일이 있어서 탔는데 제 옆에 자리에 앉은 분을 제가 보고 깜짝 놀래가지고 정말 온몸에 명품 써 있고 신발을 딱 벗어놓고 이제 양반다리를 하고 앉아 계시더라고요. 근데 신발에 정말 LV가 네. 아 LV. 예, 신발 LV 가. 절반 정도의 LV가 써 있어가지고 저거는 싸젠가 혹시 그 정말 저 신발을 파는 것인가 아니면 뭔가 LV를 사서 붙인 것인가라는 느낌이 들 정도의. 뭐 개인의 취향은 존중해야겠지만. 아니 그렇죠. 네, 그래서 아니 존중- 근데 나름 그분은 거의 그 백화점이나 이런 데서
그 마네킹 벗겨가지고 나온 듯한 그 느낌이 있잖아요. 이렇게 명품으로 착 나는 명품이야 이 느낌인데 저는 참 그게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제가 파리에 연수가 있을 때 이제 명품 얘기라고 그 가끔 보면은 이제 신혼부부 같아요. 그 신혼부부 같은데 이제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가 쫙 이제 아까 말한 그런 거기서 그럼 명품, 쇼핑을 예, 그 명품한 거죠. 그러면은 어떤 느낌을 받냐면 두 가지 느낌이 가능한데 처음에는 되게 귀엽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너무 크니까 신혼여행 나오면서 면세점에서 샀구나라는 티가 너무 나면서 새 옷 있잖아요. 왜 새 옷 특유의 줄접힘, 줄접힘 남아 있는 새 옷. 그걸 딱 입고 다니면 되게 부부가 또 보통 똑같은 거 입잖아요. 그런가 하면 또 약간 그 이제 우리나라보다는 중국 쪽의 빨간색 용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거를 입고 다니는 거 저건 좀 너무 화려하지 않나. 미소니 뭐 이런 스타일이겠군요. 아니 근데 요새 명품 이른바 말하는 이탈리아나 이런 데 명품 브랜드들도 빨간색을 그렇게 써요. 네. 아 중국 때문에 그러죠. 네, 중국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근데 제가 손수업 기자 얘기한 거에 약간의 좀 다른 관점을 말씀드리자면 이제 그런 것들이 과연 이 출국하면서 사서 우리가 커플룩 맞춰 입자고 입은 것인가? 사실은 들어올 때 관세를 내야 되기 때문에 탈세 목적인가? 쓰던 거라고 주장하면은 뭐 그것까지 세금을 안 저는 사실 그쪽인데 약간 전 그것까지 생각해 보지 않아요. 뜯어서 입고 이렇게 구겨 놓으면 나 이거 내 옷이다 원래 입던 거다. 밟고 말게 본 거고요, 그냥. 네네. 저는 약간 그쪽으로 약간 의심이 가는데. 아니 그래서 아까 빨간색 얘기하니까 보면 그 제가 이제 파리에 작년에 연수 있는 동안 보면 그 중국 관광객들이 많이 가는 유명 백화점들의 매장에 이른바 유명 상표들은 대부분 빨간 걸 앞에 걸어놨어요. 진짜로 쇼윈도우가 그래갖고 예를 들면 뭐 샤넬이다, 뭐 이렇게 그런 대표적인 색깔이 검은색에 뭐 이런 흰색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걸 기대하고 그 백화점 쇼윈도우를 딱 보면 이건 뭐지? 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 그 아울렛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한국 관광객이 많았을 때는 한국 직원들도 있고 그랬지만 지금은 작년에는 그러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면 대부분 중국 관광객들이고 중국 직원들이고 쇼 윈도우는 중국 중심으로 특히 아울렛 같은 경우엔 그리고 중국의 그걸 뭐라 그러죠? 그 왕홍 그 유명 유튜버. 전 그 라이브 하는 걸 몇 번을 봤어요. 아울렛을 몇 번 가지도 않았는데 그래도 전 많이 간 편에 들어가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누가 오면 이제 모시고 가고 이래야 되니까. 그렇죠. 요즘 아시아에서 남자는 방탄소년단이라면 여자는 그 왕홍들인 것 같아요. 아니 라이브를 하더라고요. 보니까 방송 라이브를 하는데 구름대처럼 그게 보니까 허락을 받고 하는 것 같아요. 그 아울렛 허락을 받고 하는 게 아니라 초청된 것 같은데. 뭐 그럴 수 있죠. 그런데 네. 저는 그 정도 유명한 왕홍이면 몇 명이 이렇게 다니는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라 자기 뒤에다가 라이브 장비 차고 핸드폰 들고 또 들고 그냥 라이브로 방송을 하면서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사람들이 그녀를 구름대처럼 그러니까 보는데 아니 구름대까지는 아니었는데 보는데 저는 보고 되게 와 방송 진짜 잘한다. 배워야겠다. 이거 방송 기자 입장에서 너무 잘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너무 자연스럽게 막 이렇게 하는 거 보면서 뭐 하여튼 얘기가 좀 딴 데로 샜지만 하여튼 중국 관광객 위주로 그렇게 소비가 되는 그런 게 저는 있어요. 그거를 옛날에 이파나 CES에서 이 전자제품 하는 사람들이 혼자서 라이브 하는 건 본 적이 있는데 그게 그렇게까지 정말 재밌다 보니까 뭐 그 여자 유튜버들 그러니까 그 여자 왕 유튜버들 중에 그 좀 영향력이 있고 팔로워들이 막 뭐 1000만 막 이런 사람들은 진짜 기업이죠. 위세가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기사에서 보기는 했는데 실제로 라이브 방송하는 걸 처음 옆에서 본 거예요. 그런데 저뿐만 아니라 뭐 외국 뭐 이제 유럽 사람들도 신기하니까 옆에서 계속 보는데 그 중국말 전 전혀 모르니까 쉬지 않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계속 돌아다니면서 이 매장 들어갔다가 잠깐 쉬었다가 방송 천재일 거예요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뭐 하여튼 뭐 이 명품 얘기를 마무리 지으면서 하나 이제 통계를 말씀드리자면 그러니까 예측을 말씀드리자면 작년에 전 세계 명품이라고 불리는 제품 중에 중국 사람이 산 게 35% 정도로 예측이 되는데 추산이 되는데 2025년에는 50%를 넘어갈 거다 이렇게 지금 예측이 되기 때문에 올해의 색깔이라고 매년 정하잖아요. 올해는 무슨 색깔이다, 뭐 무슨 블루, 뭐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매장 가보면 다 빨간색. 네, 그런 거죠. 중국 사람들은 빨간색만 입어요? 그런 건 아닌데 빨간색을 되게 좋아하고. 그러니까 튀는 명품이라면 뭐 계속 명품 입는 분도 있지만 어쩌다가 한번 딱 입는 건데 그럴 때는 이게 빨간색이 포인트로 그렇다고 새빨간 건 아니고 빨간색이 포인트로 들어가 있는 거죠. 옛날 중국집들 가면 빨간색이 많았는데 벽지나 이런 게 그죠?
손승욱 기자는 이제 화제를 돌려서 요새는 저축을 어디다 하고 계십니까? 아 저축이요. 저는 예전에 풍차 돌리기 제가 말씀드렸던 네, 거 네, 기억나시죠? 그 매달 들어가는 네. 걸 하다가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풍차가 너무 커서 도저히 안 되면서 이제 기본적으로 저는 그 저축은행에 계속 하고 있습니다. 계속 저축은행에 예금을 넣어놓고 있고 적금은 그때 말했듯이 카카오뱅크에 매달 그러니까 저희가 월급 통장에서 카카오뱅크로 자동으로 보내고 그러면은 카카오에서 자동으로 해서 매달 이제 완성이 되죠. 좀 2달에 하나씩 적금이 완성이 되는데 그 완성되면 그거를 이제 저축은행 예금에 넣거나 아니면은 미국 주식이나 뭐 이런데 그러니까 환율 좋을 때 제가 금융팀장 하면서 배운 유일한 지식은 그거죠. 환율 좋을 때 환전해 놔라. 그러니까 우리나라 원화가 강세일 때 그 주식 계좌에서 아니 근데 그걸 바꿔놓고. 그거는 굉장히 뭐 주식 쌀 때 사라랑 비슷한 얘기죠. 아니, 근데 언제가 주식- 쌀 때인지 언제가 좋을 때인지는 알 수는 없어요. 제가 하는 말은 기준이 있는 거죠. 1,200원 선 뭐 이런 식으로 해 놓으면 그러니까 주가가 보통 환율이 좋을 때는 미국 주식 가격도 좋거든요. 그래서 겹치는 시기지 않기 때문에 미리 사 놓고 있다가 미국 주식이 떨어질 때를 기다려서 그러니까 저는 뭐 어떤 걸 사겠다 뭐 이렇게 그런 게 아니라 ETF랑 몇 개의 큰 회사 주식 전 되게 겁이 많아서 안전빵으로 하는 안전빵? 가치 투자라고 하죠. 예, 좋은 말로 가치 투자라는. 네. 근데 이제 안전한 회사들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뭐 네. 그렇게 하는데 뭐 그 규모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아까 은행 얘기를 하셨지만 적금이나 예금에 대해서는 크게 이자에 대해서는 신경을 신경 안 써요. 포기했습니다. 포기. 네, 포기죠. 왜냐하면 저는 무슨 느낌이냐면 지금 제가 제 월급의 극한까지 저축을 끌어올리고 있는데 그냥 안 쓴다는 개념이지. 이자율을 그렇죠. 그 말씀은 기대하기는 이해되네요. 무슨 뭐냐면 말인지. 강제로 돈이 적금으로 들어가게 만드는 상황이지. 거기에 늠으로 인해서 몇 퍼센트 예전엔 따졌죠. 그나마 지금 저축은행을 쓴다는 게 저축은행 앱을 쓴다는 게 금리를 포기하지는 않은 뜻이기도 하겠지만은 그게 크게 신경을 안 쓰는 이유가 뭔가를 기대한다기보다는 그냥 모은다는 그런 쪽이 강한 것 같아요. 금리가 워낙 낮아서. 카카오뱅크가 그때 무슨 네, 그 모았었죠. 적금을 뭘 해가지고 얼마씩 올려서 뭐 하는 그런 적금 만든 적이 있었죠. 그거 사라졌네요. 네. 보니까 그거 사실은 저도 한번 들고 나서 적금을 이 해지가 딱 됐는데 진짜 갑자기 열불이 확 나더라고요. 금액을 보고 나서 뭔가 되게 사람에게 꿈과 희망과 기대를 갖게 하고 이걸 딱 하면은 뭔가 막 짜잔하고 뭐가 나올 것처럼 했는데 까보니까 없는 거예요. 이자가 없는 거예요, 거의. 적금이라는 건 이제 손승욱 기자가 얘기한 대로 강제적으로 뭔가 하거나 내가 뭔가 쌓는다는 느낌이 아닌 다음에는 기대하기 힘들어졌어요. 네. 해지가 딱 됐을 때 오히려 기분이 나빠지더라고요. 이걸 하려고 내가 그동안에 이랬나? 뭐 이 생각이 들면서.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은행 포기하고 이자 포기하고 안 쓰고 모으며 제가 요즘에 재밌게 하는 거 26주 적금이라고 카카오에서 하는 건데. 아니 그러니까 그것도 네, 그거 하면 캐릭터들이 귀엽게 춤추거든요. 1주, 2주, 3주 이럴 때마다. 그냥 그거 보면서 그냥 캐릭터들이 라이언이 막 이러고 되게 여러 라이언이 있어요. 그러면 막 내 건 안 춤췄지? 그거 춤춰요. 그거 봐봐요. 열어봐요. 그럼 그거 보면서 오늘은 26주에 가까워지는구나. 그냥 그런 거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냥 금리를 크게 받을 거라고 기대는 못 하는 거죠. 지금 전 세계적으로 금리가 워낙 떨어져 있는 상황이어서. 아니 너무 낮아요. 지금 오늘 예대마진 이 얘기를 꺼낸 이유가 은행들이 다시 한번 예적금 금리를 낮추면서 이제 1% 이하로 내려온 네. 데들도 있고요. 그러면 1,000만 원을 맡겨놓으면 1년에 10만 원이 안 나오는. 그러네요. 되게 귀엽지 않아요? 이거 지금 최근에 시작한 건데 4주째. 되게 다양한 캐릭터가 있어요. 그러네. 네. 뭐 돈이 많아 보이네요. 여기 봐요. 그러네요. 이런 거 춤추네요. 춤추지 않습니까? 그런데 춤추는 게 다 똑같이 이렇게 추는데 그 똑같이 안 추는 애들이 한 3-4명 있어요. 걔네들 너무 귀엽죠. 이런 거 보면서 그냥 공이 많아 보인다. 그렇지 않습니다. 뭔가 색깔이 그렇지 다양하고.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거는 이렇게 적금별로 색깔을 노란색, 빨간색, 파란색 이러면서 이렇게 쌓는 재미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통장에 돈이 쌓인다는 게 대단히 부럽네요. 그거 자체가. 잘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통장이 뭐 거의 황무지기 때문에. 근데 하여튼 여튼 1,000만 원을 은행에 넣어서 1년 지났는데 10만 원이 안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렇죠. 저축의 시대는
끝난 게 아닌가 이대로 가면. 물가 상승 물론 이제 요즘 물가 상승이 워낙 낮으니까 뭐 그렇긴 한데 뭐 그거 예전에 뭐 이자로 생활한다라는 것 자체 물론 네. 뭐 재산이 뭐 100억 1000억 되면 이자로 생활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그게 아니고 뭔가를 불린다는 의미에서 은행에 넣어둬서 뭐 지금 돈을 모으고 예전에 우린 그런 신화가 있지 않았습니까? 저축 신화 그런 것들이 있었고 복리 얘기들 복리의 마법 뭐 이런 얘기들도 물론 복리의 마법은 여전히 유효합니다만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은행 저축은 아닌 것 같아요. 저축은행 중에서 지금 제일 많이 주는 데가 연 2.2%까지 주긴 해요. 그래서 전에 몇 번 말씀드렸지만 SB 톡톡이라는 네. 앱을 통하면 SB 플러스. 전국에 있는 그 저축은행을 비교해서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일단 저축을 하려면 은행보다는 SB 톡톡을 쓰셔야 되는데 2.2%도 1,000만 원 넣고 있다가 아까 전에 계산을 하고 들어와 봤더니 이자가 18만 6천 원입니다. 네. 물론 뭐 땅 파서 18만 6천 원 안 나오지만 1,000만 원 정도 맡겼는데 18만 6천 원 나오면 진짜 좀 허무하죠. 그래서 이게 지금 어떤 데서는 그렇게 썼더라고요. 뭐 탕수육 먹기도 쉽지 않다. 이 은행 이자 가지고는 한 달에 한 번 탕수육 먹기도 쉽지 않다. 그래도 우리나라도 그런데 사실 미국은 지금 먼저 제로금리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미국계 은행에 하나 거래를 하는 게 있는데 네. 그 달러 통장이 있어요. 갔더니 딱 가자마자 미국 제로금리 딱 되자마자 제 빵이라는 거예요. 금리 금리가. 빵.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실제로 유럽 같은 경우에 뭐 독일 국채 마이너스 금리 된 적도 있고 지금 마이너스 금리 얘기가 워낙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제가 정말 가가지고 은행에서 그런데요 세례 통장 이렇게 하시면은 이거 금리가 빵이에요 이런 말 들은 적은 정말 처음이잖아요. 그 예, 심리적인 타격이 있더라고요. 아 정말요? 한 푼도 안 줘요? 막 진짜 짜장면 값도 안 줘요? 막 그런 충격. 네. 근데 뭐 은행들도 지금 보니까 뭐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내려가고 그다음에 네. 본인들도 뭐 굴릴 때도 그렇지 뭐 마땅치도 않고 하다 보니까 네. 은행들도 이제 이 이자를 해서 돈을 버는 맞아요, 부분이 맞아요. 상당히 줄어들었기 그럼요. 때문에 네. 뭐 꼭 은행들 탓을 할 수도 없는 그럼요. 상황인 거고. 이게 은행 탓은 아니죠. 이 상황은. 근데 이제 은행들이 많이 감원을 했죠. 네. 감원도 많이 많이 했고 하고. 비용도 많이 줄였고 그래서 뭐 하는데 작년까지는 일단 예대 마진이 커서 많은 수익을 올렸는데 뭐 지금 은행이 손해 보지는 않으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대출은 잘 안 떨어뜨리면서 예적금은 훅훅 깎는 거는 뭐 여전한 거고 이제 생존을 이유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올해 경제 상황이 워낙 안 좋아서 은행을 그냥 은행 매년 기자들이 쓰듯이 은행 쪽을 마냥 얘기하기는 쉽지 않긴 한 것 같아요. 또 요 은행들이 요즘에 뭐 인원을 감원을 하고 저 시스템 개편을 하고 이러면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시기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그런데 순이자 마진 자체는 뭐 작년보다 다들 4대 은행이 다 줄었고 그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반대로 이제 또 한 가지 포인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에서도 은행의 예금은 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불안한 거죠. 네. 이걸 꺼내서 어디다가 뭘 있는 사람들도 꺼내서 어디 뭐 특별히 할 것도 없고 돈이 있다고 하더라도 주식은 또 삼성전자 개미동학운동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또 이대로 쭉 갈 것인가에 대한 불안감은 여전히 또 남아 있는 상황이고 그렇죠. 물론 이제 한참 내려갔을 때에 비하면 많이 올라왔죠. 잠시 뒤에 저희가 뭐 조선 얘기도 잠깐 하겠습니다만은 뭐 조선주 같은 경우는 더블이 나기도 했고 뭐 삼성전자도 한 1.5배 50% 정도 가까이 갔고 그다음에 뭐 그런 주식들이 많죠. 근데 이제 그때 사실 지금 와서 우리가 동학개미 운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 당시만 해도 이래도 되는 거야. 뭐 이 정도로 그러니까 생각하는 사람도 많았으니까. 그리고 만약에 그때 들어갔던 분이 만약에 저는 지금까지 남아 있다면, 그러니까 50%를 먹을 정도로 남아 있다면, 그분은 박수 쳐드려야 돼요. 아니 그거는 용기의 승리입니다. 저희가 이제 금융을 담당하고 있을 때부터 주가가 폭락할 때 사야 된다라는 얘기를 뭐 당연히 알지 않습니까? 공포지수가 뭐 40이 넘어가면 사야 된다. 뭐 역사가 입증하는 거다 올라간다. 이번에 공포지수가 80까지 올라갔었습니다. 사면 됩니다. 저도 못 사요. 무서워서 못 삽니다. 실제로. 근데 진짜 많이 사셨죠?
이번에는. 그러니까 네.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수익을 얼마큼 올렸다. 그거는 정말 용기에 대한 대가예요. 대신에 이제 그분들은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김범주 앵커가 말한 조선 주식을 샀다. 그분들은 저로서는 전 도저히 못하는 거고,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주식을 샀다. 그거는 뭐냐면 삼성전자가 망하겠어. 삼성전자 망하면 우리나라가 망해. 그런데 지금 많이 떨어져 있잖아. 그래. 길게 보고 가자. 저는 그 정도 선까지는 이제 합리적인 투자라고 제 스스로 제 개인 취향상 그럼요. 받아들일 수 있는 네. 거고, 그분들이 버는 거 물론 삼성전자보다 훨씬 더 많이 번 게 주들이 있지, 많죠. 주식들이 네. 있죠. 제가 기억나는 건 어떤 날이었는데 카카오 주식 13만 얼마였어요. 뭐 하여튼 그런 거를 이렇게 산다든가, 솔직히 그때 샀어야 되는데 요즘 그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하여튼 그때 주식 떨어질 때의 공포는 정말 대단한 거거든요. 이제 그거를 극복해내신 거지 그 일반인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솔직히. 김원주 앵커 말한 대로 그런 상황에서는 예금이 어떻게 보면 가장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투자 형태가 아닐까 그런 싶어요. 말들을 그때는 많이 했었죠. 현금화를 해놔야 돼. 그리고 전 지금도 사실은 어느 정도 유효하다고 생각은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겁 많은 입장에서 그런 거고. 그때 지금 보면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에 200%를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10,000원 넣었으면 10,000원짜리가 지금 30,000원이 됐어요. 최저가 10,000원이었는데 그때 그 당시에. 근데 대우조선은 신용등급도 그렇고 이게 산다는 그 자체가 약간 도박에 가까운 아니 뭐 거 아니었어요? 대우조선은 현대중공업하고 또 이제 합병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고. 물론 그렇긴 합니다. 뭐 신용등급의 문제를 떠나서 하여튼 뭐 이 지금 어쨌든 지금 얼마인데요? 반등한 거 지금 보면, 얼마예요? 그러니까 10,000원 했던 게 지금 30,000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또 워낙 좋은 소식도 있고. 그렇죠. 네. 그 최저점 때는, 그러니까 사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정말 난 이거는 평생 갖고 있을 거야. 그냥 크게 생각 자식에게 안 쓰고. 물려줄 거야. 예. 그런 분들 말고 이제 뭔가 단기 수익을 생각하고 들어가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말리는 목소리가 많이 있었죠. 왜냐하면 이게 너무 대놓고 너무 단일하게 그냥 우리나라에서의 대장주 같은 거고, 게다가 이제 외국의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낮은 단가일 때 들어와서 그 버틸 수 있는, 이렇게 삼성전자를 외국인들이 많이 팔았는데도 여전히 그 외국인 소진율이 50%예요. 게다가 그들이 들어왔던 단가를 보면 정말 사실 46,000원 선 이 정도도 얼마든지 계속 내줄 수 있는. 근데 삼성전자는 42,300원에서 54,200원이 네. 오늘 지금 현재 가격이 네. 그런 거니까 네. 사실은 20% 맞아요. 안전하긴 네. 한데 20%. 안전자산이죠. 대우조선은 네. 200%. 그러니까 아 이건 사실 개인 취향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 저는 지금- 그런 삼성전자예요. 네. 아니 근데 그게 주식들이- 이 말씀 이렇게 드리는 이유가 네. 뭐냐면, 뭐 저희도 해당이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뭐 주식 전문가라고 부를 수는 없기 때문에. 없죠. 저희는 네, 아니기 없어요. 때문에 저희도 해당이 되는데 공부를 해야 되는 상황이 확실하게 된 건 맞다. 네. 어쨌든 옛날처럼 착실하게 일해서 착실하게 쌓아놓으면 어느 순간 보면 진짜 저 멀리 떠내려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될 수도 있는, 나중에 은행 이자를 딱 보면 뭐지? 라는 약간 박탈감이 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되게 좋은 상당히 다양한 부분에 대한 공부를 좀 해야 되는 상황이 좋은 됐다. 지적인 것 같아요.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예전 같으면 진짜 그 얘기잖아요. 악착같이 모아서 그럼요, 저금하고 그럼요. 그리고선 뭐 남들이 뭘 한다 그럴 때 대충 그거 하고 뭐 이러면은 돈을 벌 수 있는 시대였다면, 이제는 그게 안 되는, 너무나 빠르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어느 틈엔가 주변 사람들은 다 아마존 주식을 갖고 있고 구글 주식을 갖고 있고 뭐 이런 데서 자기 혼자 안 하고 있다가 뒤늦게 하려고 그랬더니 뭐 코로나19 맞아갖고 훅 꺼지고 뭐 이제 이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누가 뭐 한다는데 이게 아니라 자기가 직접 공부해야 되는 세상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저금 뭐 하다못해 지금 금값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한 공부도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알려주는 유튜브 방송들도 많아졌어요. 네. 많아졌는데 제가 몇 개를 들어봤는데 이건 아니다 싶은 것들도 좀 있고. 그 그런 옥석을 거. 가리는 것 자체가 제가 일단 본인의 공부인 것 공부와 같아요. 함께 그래서 가야 되는 예, 그런 제가 상황이더라고요. 권하고 싶은 거는 어떤 분이 뭐 네. 예를 들면 반도체를 사야 된다. 뭐 맞죠. 반도체 사야 된다는 거 뭐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거는 4, 5년 뒤엔 반도체 회사들이 최고겠지. 근데 그런 것들을 막 종목을 얘기하거나 이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경제 시야 이럴 때 이랬었다. 뭐 예를 들면 코로나19다 그러면 코로나19니까 이 회사를 사세요. 뭐 헬스케어를 사세요. 이게 아니라 전염병이라는 게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쳤나. 그래서 예전에 뭐
메르스 때는 어땠는데 뭐 그때는 뭐 무슨 전쟁이 뭐 저희 사스 때는 어땠는데 그때는 전쟁이 있으니까 동일하게 비교하는 건 힘들고 뭐 이렇고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주는 그런 것들을 갖고 공부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미국 CNBC가 35살에 은퇴한 백만장자의 이야기를 실은 적이 있어요. 그 사람은 뭐 그분은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머인데 뭐 거기만 나온 게 아니라 무슨 뭐 마켓와치나 뭐 다른 미국 언론에도 많이 나왔던 분이에요. 왜냐면 유명한 블로거, 파워 블로거예요. 근데 그분은 소프트웨어 개발자인데 자기가 경제 공부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블로그 운영을 한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그분이 주장하는 게 직장에서 일을 열심히 6가지 원리, 뭐 35살에 은퇴하는 6가지 방법. 뭐 저희는 이미 다 늦었습니다만은 늦었죠? 네. 근데 거기에 보면은 그런 대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치가 올라가는 거에 투자할 수 있도록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대목이 있었어요. 그게 그래서 그분은 뭐 워낙 공부를 많이 하고 블로그를 운영할 정도까지 공부를 했으니까 그런 거겠지만 뭐 주식, 채권, 금 뭐 이렇게 직접 투자는 아니고 제 생각에 ETF 자세히 알지는 못하지만 그 다음에 무슨 뭐 미술품 뭐 이런 것들까지도 관심을 가질 정도로 그러니까 실제로 거기에 투자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공부를 하면서 자산을 늘리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회사에서 일 열심히 해서 회사에서 받는 월급을 늘리는 게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들을 쭉 써놨는데 역시 그 김범주 앵커가 말한 대로 공부를 해서 정말 다양해지는 세상에서 뭔가를 자기 주특기 또 어느 유튜버 그분은 뭐 교수님인데 나와서 얘기했던 건데 어느 종목에 투자를 한다 그러면 남들이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거에 대해서 평균 이상의 지식을 가질 수 있도록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논리가 내 주특기, 있어야. 내 주특기가 하나씩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코로나 전부터도 사실 만성적인 저금리이기도 했고 그리고 어느 정도 이 상황이 뭐 해결이 조금 된다고 하더라도 앞으로도 만성적인 저금리를 벗어나기는 어렵죠. 굉장히 힘들잖아요. 제가 이제 코로나 사태가 오기 전에 한번 조금 되게 망설이다가 아침에 한번 했던 게 있었었는데 올 초에 작년 말이었나? 작년 말인가 올 초에 한국은행에서 굉장히 재미있는 보고서를 하나 쓴 게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저출산 고령화 사회가 될수록 저금리는 더 심화된다는 거는 이제 어디서나 이미 통용되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 고령화가 진행된다는 것 자체가 좀 경제의 속도나 활력 같은 게 떨어진다는 얘기인 거고. 근데 결국 그렇게 되다 보면은 또 나이가 많은 사람들 앞으로 그러니까 장기간의 노년을 준비해야 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저축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저축을 많이 한다는 건 저축이 흔해진다는 거고 저축이 흔해지니까 당연히 금리는 낮아질 수밖에 없고 이런 메커니즘이 있는데 그렇다면 실제 우리나라에서 최근 20년 동안 저금리가 진행되는 데 있어서 고령화가 미친 영향이 얼마나 되는가 실증 연구를 한 거예요. 우리나라 최초의 실증 연구였어요, 그게. 근데 지난 15년인가 20년인가 제가 정확히 그건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장기간에 걸쳐서 9% 정도 금리가 떨어졌는데 옛날에는 막 두 자릿수 금리도 정말 우스웠잖아요. 근데 9%가 떨어졌는데 평균적으로 그 기간 동안 30%가 고령화 사실하는 거예요. 뭐 경제 다른 활력의 문제, 뭐 경계 문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구조적으로 9% 떨어지는 것 중에서 3%는 우리나라의 고령화랑 같이 간 거다. 그게 직접적인 영향으로만 그렇고 그 나머지 6%에 대해서 고령화가 끼친 간접적인 영향은 사실 더 얘기할 수 있다고 얘기를 딱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게 제가 이거는 당연히 근데 그러면 저축을 하지 말란 얘기냐라고 막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많아요. 사실 그런 기사를 쓰면 댓글로는. 근데 그런 얘기가 아니라 제가 그때도 말씀드리기도 했었지만 저축은 당연히 해야 되고 고령화가 진행되는 사회에서 나이를 먹어간다는 거는 당연히 저축을 멀리 보고 하고 연금도 쌓고 해야 되는 건데 결국 약간 조금 젊었을 때는 조금 일찍부터 공격적인 투자에 가까운 그런 어떤 이거를 하지 않으면 사실 그냥 잔잔하게 점점 손해를 보면서 노후 준비가 안 되는 사회가 그냥 이미 그냥 구성돼 있다는 거예요. 단지 코로나 위기뿐만이 아니라 그런 면에 있어서도 그러니까 사실 최근에 금융 사고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 조심스럽죠. 굉장히 뭐 댓글이나 이런 데서는 공격적으로 좀 반응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막 이렇게 막 속인다, 막 기레기 막 이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진짜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근데 그래서 실제로 조심스럽지 않아요? 맞아요, 예를 들면 조심스러워요. ELS 같은 조심스러워요. 경우에 그렇게 뭐 예를 들면
또 최근에 있었던 게 뭐 독일 국채라든지 근데 이제 그게 이게 포트폴리오 얘기를 안 하고 맞아요. 상품 얘기만 네. 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몰빵 이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상품들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실은 거기 거의 사기나 불안전 판매가 네. 엄청 있었잖아요. 외면하고 안 가르쳐주고 이게 네네. 좋은 그리고 점만 얘기하는 걸로. 그거는 그 불안전 판매 말고 설계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를 파악하기가 사실 금융당국도 더 어렵고 그렇죠. 거기에는 항상 논쟁의 여지가 더 커지기는 하는데 어떤 상품들 같은 경우에는 설계 단계에서부터 너무 나이브하게 설계했다. 뭐 이런 것들 벌써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도 있어요. 작년에 사고가 근데 있었던. 소비자 입장에서 네. 그거 찾는 거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이제 어려운 근데 이제 일이죠. 거기서부터는 그러니까 사실 자기 약간 공부인데. 평생 그 벌어서 진짜 파출부 하셔가지고 번 돈 이렇게 은행 말만 믿고 난리치고 이런 분들께는 정말 제가 지금 와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아니지만 그래서 지금의 좀 젊은 사람들은 뭐 금융 공부가 너무너무 약간 필수 그러니까요. 같은 것이다. 그게 진짜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가 그렇지 않고서는 약간 번 돈을 그냥 사실 야금야금 날리면서 나의 노년이 다가오는 그런 사회더라고요. 진짜 볼수록. 그래서 그게 참 최근에 코로나 위기로 인해서 저금리가 더 가속화되면서 또 이런 부분이 걱정이 되지만 사실 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정말 저금리에 대처하는 게 굉장히 그렇죠. 큰 몫의 숙제다.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공부를 근데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런 점에서는 특히 이제 뭐 AI가 워낙 또 되기 때문에 자산 관리 앱이라든가 네. 이런 것들을 같이 좀 활용해서 그 네네. 보조 수단 아직까지는 그 정도인데 그걸 또 100% 믿으면 안 되는 네. 거죠. 왜냐하면 AI가 아직 완벽하지 않고 음. AI가 경제 위기나 정치적인 거를 고려할 수 있는 능력이 인간에 비해서 떨어지거든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물론 그 외적인 거는 사람보다 훨씬 잘합니다. 사람보다 지금 이미 훨씬 잘하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뭐 지금은 예를 들어서 뭐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긴 하지만 미국에서 이제 시위가 일어난다든지 뭐 이런 것들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중국이랑 싸운다든지 뭐 이렇게 예측 불가한 것들이 닥쳤을 때 물론 미중 갈등은 이미 AI가 사람보다 잘한다는 AI도 얘기도 병행이 있는데 필요한 게 약간 좀 그러지만 AI도 발달한 정도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잘하는 AI랑 잘하는 못하는 AI가 있는데 있어요. 예. 요새 주식시장에서 많이 나오니까 이 큰 손들 AI가 네. 작은 손들 AI를 막 탁탁탁 쳐나간 얘기를 들으면 엄청 무서운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 매매라는 게 예. 그 지금 그 투자를 이제 전 세계에 있는 회사를 골라서 예. ETF를 만드는 네네. ETF나 펀드를 만드는 AI들 있잖아요. 예. 그 AI들은 정말 어마어마하대요. 실력이. 그 켄쇼라는 거를 그때 뭐 미국의 어느 대형 투자 회사가 벤처기업에 어마어마한 돈을 주고 산 거예요. 그래서 네. 그때 그거를 왜 샀느냐 그랬는데 정말 지금 고려할 수 있는 거의 대부분의 것들을 고려해서 그 회사를 선정하고 저평가된 회사를 찾을 수 있다라는 거였던 거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뭐 성과도 많이 좋았고 그것 때문에 그 이름을 딴 뭐 각종 상품들도 나왔었어요. 코로나19 때 버텼을 것 같아요? 못 버텨요. 그 천하의 그런 AI가 해도 그거를 예상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이제 뭐냐면 투자 상품에 투자를 할 때가 항상 조심스러운 게 그런 거죠. 이제 그 모든 안전장치를 해놨음에도 불구하고 마이너스 손해라는 게 가능하잖아요. 근데 은행은 최소한 마이너스는 없잖아요. 그래서 2010년 금융위기 때, 2008년 금융위기 때 크게 물렸던 분들의 경우 지금 10년이 넘지 않습니까? 아직까지도 그런데 발을 들여놓기가 조금 그 신경 꺼려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그랬어요. 제가 2008년에 정말 저는 진짜 마이너스 90%는 처음 맞아봤어요 그때. 근데 하여튼 그런 것들을 2008년에 두산 산 저도 있는데요. 그런데 하여튼 그런데 뭐 아픈 얘기 하나 시작하는 겁니까, 지금? 그때부터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죠. 저는 정말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일을 했기 때문에 그때는 제가 경제부를 하기 전이었거든요. 근데 막 이제 뭐 검찰 나가고 사회부 나가고 이럴 때였는데 은행 직원분이 추천한 거를 펀드를 샀어요. 뭐 액수는 크지 않았지만 전 마이너스 90이라는 거에 너무 놀랐는데 그때 제가 샀던 게 미국 부동산이었어요. 관련 펀드. 바보 아니면 바보야. 그게 문제가 되고 물론 이제 아무도 몰랐기 때문에 금융위기가 온 거긴 하는데 솔직히 말하면 그거를 위기 직전에 되게 가장 휘황찬란하잖아요. 휘황찬란해요. 근데 그거를 샀다라는 거를
이게 진짜 자기 고백인데 그거를 샀다라는 걸 갖고 저를 뭐라고 얘기하거나 은행 직원분을 뭐라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네. 그땐 그게 가장 화려했으니까. 네. 문제는 이제 미국 금융위기가 그것 때문에 터졌어요. 네. 터지고서 한 몇 달 그 펀드를 안 보잖아요. 네. 몇 달 뒤에 그걸 본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걸 금융위기랑 관련 있다는 걸 그때 한 거예요. 마이너스 90이 된 뒤에. 그러니까 좋다 그래서 그래서 그게- 좋다 그러고 미국이랑 뭐 이러고 이러니까 그냥 산 거예요. 그냥 산 거예요. 조금씩 네. 사라는 것도 그냥 왕창 샀어요. 와, 아주 왕창은 아니었지만 샀어요. 그래서 그걸 몇 달 뒤에 그때 딱 깨달았죠. 아, 내가 내 돈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정신을 차려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 그때부터 공부를 한 거죠. 이제 한 10년쯤 된 거죠. 그러면서 최소한 내가 내 돈이 어디로 가고 뭐에 투자하는지 정도는 알아야 되겠고 맞아요. 내가 한 상품이 도대체 어떻게 박살이 나면 어떻게 박살이 나고 돈을 벌면 얼마나 벌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은 단돈 10만 원을 넣더라도 좀 알고 넣어야겠다. 그럼 예를 들면 ELS에 넣으라 그러면 도대체 ELS가 뭔지 아무리 봐도 몰라요. 그 책 진짜 한참 그래서 조금만 넣어보고 뭐 알고 이렇게 좀 맞아요. 날려도 되는 돈을 해보고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네. 은행 직원분이 그 전에 저한테 추천했던 것들이 되게 성과가 좋았거든요. 그래서 그 저희 또 펀드가 엄청 황금기였죠. 황금기였죠. 네. 그래갖고 엄청 벌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믿고 가다가 이제 걸리면 그럼 그쪽 책임이 아니에요. 그건 솔직히 말하면 제 책임인 거예요. 물론 완전 불안전 판매인 경우도 있고 뭐 아예 구조적으로 A시당 쪽 문제가 있었던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그걸 막으려면 조금씩 해서 미리 해보고 그다음에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그 뒤부터는 되게 공부도 하고 투자를 했지만 그 트라우마는 벗어나는데 맞아요. 되게 오래 걸렸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그렇게 잃었던 분들한테 저 너무 저금리니까 투자하세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권혜리 기자 말한 대로 되게 거부감을 줄 수 있는 발언인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불안전 판매 같은 거에 대한 처벌은 저는 정말 세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건 그리고 사기예요. 네, 사람들도 그러니까 정말 이게 내가 손해를 보기 너무 쉬운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 공부를 해서 좀 그래도 조금이라도 이득을 보는 봤으면 좋겠다 그런 거죠. 예. 그럼 두 분이 얘기하시는 중간에 이제 제가 그동안 최근에 들었던 펀드의 수익률을 확인했군요. 예. 네, 확인을 두루 해봤어요. 확인하셨나요? 뭐 근데 네. 최근에 언제 예, 들었어요? 지금 네. 아니요 저 그때 왜 재작년인가요? 그 저 해외 주식형 펀드 네네네. 그 비과세 네. 막판에 그때 몇 개 들어놨었죠. 근데 뭐 어차피 이거는 길게 가져갈 걸로 생각하고 들어놓은 거라서 지금 플러스긴 한데 뭐 지금 뭐 팔 건 아니고 근데 일단은 은행 이자보다는 낫네요. 확실히 은행 이자보다는 저 낫고. 같은 경우에는 그때 요번에 미국 시장 같은 게 3월 23일이 최저점이었다고 이제 그때 팍 내려갈 때였는데 그때 뭔가를 산다는 건 제가 아까 솔직히 말했지 저는 못합니다. 알지만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소심하게 뭘 했냐면 그래도 이렇게 떨어질 때 사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선 주변에 그러면서 펀드를 샀어요. 뭘 샀냐면 뭐 5G 반도체 요거와 관련된 해외 펀드를 산 거예요. 좀 근데 많이 산 게 아니라 뭐 5만 원, 10만 원 이렇게 조금씩 산 거였죠. 이렇게 그러면서 한번 해본 거죠. 나는 최소한 떨어질 때 샀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 엄청 후회하잖아요. 장난 아니겠네요. 그때 50만 원씩 사고 100만 원씩 지붕을 샀으면 뚫었겠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한 것 중에 그건 있어요. 그 그게 전에 현실적으로 안 돼요. 그때 코로나 그때 막 떨어졌을 때 제가 이것머니에서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그 연금저축 네. 연금 펀드 드는 법에 대해서 한번 네네네.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연금 펀드로 안 사고 돈만 넣어놔도 소득공제가 되기 때문에 네. 돈을 넣어놓고 상황을 봐서 펀드를 그때 사시라고 말씀드렸고 제가 그때 들어갔었어요. 그러니까 네. 이제 쌓아놨던 돈이 그동안 2천 넘었을 때 안 샀던 그 원금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로 네네네. 당시에 뭐 다 들어간 건 아니고 그때도 나눠서 들어갔는데 그게 지금 보니까 56.2%가 났네요. 수익이. 고 펀드가. 딱. 그러니까 점심 나 사나요? 왠지 아니 근데 딴 게 이제 점심 사나요? 마이너스가 뭐 큰 점심 것들이 사나요? 있어서 사실은 똔똔인데 딴 거랑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똔똔인데 뭐 그 결과적으로 어디서 사나요? 저는 펀드 슈퍼마켓이요. 네. 펀드 그 이름이 이름이 바뀌었어요. 바뀌었어요. 포스 증권으로. 증권으로 네. 바뀌었는데. 다 그거 쓰는 거야. 나 거기 사는데. 아니 수익 왜냐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네. 그렇죠. 수수료가 수수료가 적기 수수료가 때문에. 워낙 네. 이거 혹시 아직 모르시는 분도 계실까요? 이것만이 그때도 몇 계속 번 말씀드렸는데. 들으셨으면 아시는데. 펀드 슈퍼마켓 얘기는 몇 번 드렸으니까 네. 그게 그게 이름이 포스 증권으로 바뀌면서 바뀌었어요. FOSS죠. 포스 네. 증권으로 바뀌면서 그러니까 이게
인터넷으로만 파는 거기 때문에 수수료가 딴 데에 비해서 훨씬 낮죠. 네. 그러니까 수수료가 훨씬 낮기 때문에 이게 수익이 얼마 안 되는 상황에서 수수료 계속 떼간다고 생각하면 맞아요. 수수료 되게 중요하거든요. 맞아요. 특히 미국 같은 경우 미국 ETF는 거의 0.0 얼마로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물론 이제 우리나라 환경상 액수의 특성상 그렇게 미국 수준까지 떨어뜨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수수료가 높은 편인데 여기서는 그 펀드 슈퍼마켓이었죠. 예전 이름은 그거였는데 지금 포스 증권으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여기가 여전히 그러니까 펀드를 만들어서 파는 자산운용사들이 여기에 낼 때는 여기만의 그 수수료율을 적용하도록 네. 그렇게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싸서 여기서 이제 거래를 하는 거죠. 편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 단점은 인터넷에만 있으니까 네. 예를 들면 증권사 가서 좀 이렇게 자기 담당 직원한테 물어보고선 설명을 듣고 뭐 요즘에 뭐 반도체는 어떤가요? 5G는 어떤가요?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는 분은 없고 자기가 혼자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게 있죠. 그러니까 남의 얘기 듣고 사면은 위험할 수 있는 그런 것에서 공부를 좀 하고 딴 데서 그러니까 액수 크지 않게 작게 살 수 있으니까 10,000원 단위로 살 수 있는 거니까 그 꾸준히 사면은 그 되는 게 이제 슈퍼마켓판이 FOSS 포스 증권 하여튼 뭐 결론은 공부를 해야 아파봐야 된다. 네. 뭐 그걸 무서워하고 그걸 두려워하고 솔직히 말하면 권혜리 기자가 그런 얘기를 몰빵을 하면 안 되고 한 거에 대해서 뭐 댓글에 뭐 기레기네 뭐 그걸 왜 얘기를 하냐 뭐 지금 투자할 때냐 이렇게 쓰시는 분들은 투자 안 하는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맞아요. 투자 해본 아니, 진짜. 사람들은 한 근데 번씩 다 자빠져도 최근에 보고. 분위기는 많이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그 누구죠? 그분 저기 존 리? 존 리. 예. 네. 전 그분 한 1년 전부터 그렇게 유튜브 강의하는 거 듣고서 되게 재밌다라고 생각을 하고선 저는 솔직히 말하면 뭐 얼마씩 들어가진 않지만 액수는 되게 적지만 그분 회사에서 뭐 하는 거 있거든요. 그래서 강의 듣고 한번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10,000원씩 뭐 이렇게 매일 조금씩 사는 그런 태어나자마자 투자된다 그러시는 분이잖아요. 그렇죠. 아니 난 네.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물론 그분에 대해서 호불호는 많이 엇갈립니다. 왜냐하면 그 회사 다니는 직원분을 하나 아는데 이건 농담입니다. 이제 그분은 그분 어떠냐 내가 물어봤더니 그분은 회사 일보다는 방송 일을 더 많이 하시는 것 같다고 뭐 하는데 백종원이신가요? 예. 근데 하여튼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 때문에 그 회사가 많이 훨씬 위상이 달라졌는데 하여튼 투자와 관련된 책들이 그런 공부할 수 있는 책들 있잖아요. 예전 같으면 뭐 솔직히 약간 뭐라 그럴까 아주 쓰고 싶은 단어가 있는데 그걸 쓰면 안 되는데 하여튼 그런 쓰세요, 책이 왜? 아니라 뭐 이렇게 팟캐스트인데 뭐. 이제는 제대로 공부를 하라는 식의 책들이 상위권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교보문고나 같은 이런 경우도 데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학생 때를 돌이켜 보면 제가 수학을 굉장히 싫어했고 잘 못했습니다. 그래서 원인을 찾아보면 문제를 쳐다보다가 에이 그리고 뒤에 해답으로 넘어갑니다. 네. 그리고 해답을 보고 답을 알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시 돌아오면 나중에 보면 한 달 뒤에 보면 모르죠 당연히. 왜냐면 고민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근데 이런 재테크도 뭐 당장 뭘 사시라 뭐 그렇죠. 이거다 그게 뭐 제일 위험하다는 얘기를 이거를 드리고 사실은 싶었어요, 답을 보고 문제를 보면 되게 쉬워 보이지만 결국 한 달 뒤에 가면 다시 원상복귀 돼 있고 나는 또 문제를 그냥 풀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직접 작은 문제라도 풀어보시고 직접 아까 말씀드린 이제 포스 증권 워낙 쉽게 돼 있기 때문에 네. 여기 들어가서 각 펀드별로 설명 있는 거 잘 보고 내가 볼 때 이게 트렌드인 것 같다. 요거 괜찮네. 뭐 이런 네. 게 보이면 네, 저는 그래서 서점을 추천을 해요. 서점 가서 그 책들을 쭉 보면 그 투자에 관한 여러 가지 책들이 있는데 제가 말하는 건 그게 아니라 이제 경제경영국의 투자에 관한 책들이 아니라 예를 들면 경제 전망 아니면 뭐 제가 최근에 재밌게 읽었던 책들 중에는 뭐 빅데이터나 아니면 뭐 반도체 문제에 관해서 그 하는 책들이 있거든요. 베스트셀러들이 좀 있어요. 그럼 그런 책들을 읽다 보면 미국 책들은 기본적으로 그 어느 회사가 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쭉 써요. 네. 실제 그 안에. 그러면 이런 회사가 이런 일을 하네?라 그러면 그 회사에 대해서 이렇게 들어가서 보면은 공부를 할 수가 좀 있거든요. 홈페이지 가보거나 뭐 이러면 할 수 있는데 그 회사를 그냥 누군가가 전문가가 찍어줘요. 그럼 그냥 사요. 그렇죠. 네. 그렇게 되거든요. 그거는 절대로 아니고 나는 이런 방법을 해볼래 저런 방법을 해볼래 계속 공부를 하고 그리고 다행히 요즘 유튜브에는 그런 걸 가르쳐주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따라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 그냥 이제 라떼는 마리아를 한번 하고 끝내자면은 제가 주식 투자 처음 할 때만 해도 인터넷 같은 거 없을 시절에는 증권사에 직접 가서 계좌를 트고 전화로 주문을 해야 되잖아요. 전산 같은 경우가 잘 안 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누가 10주 산다고 뭐라고 합니까? 뭐 한 주 산다고 뭐라고 합니까? 지금은
그런저런 실험 해보기가 굉장히 환경이 좋기 때문에 네. 얼마나 좋은 때예요. 그러니까 맞아요. 좀 이게 이것저것 해보시고 예, 공부를 해야 될 때라는 얘기를 굉장히 길게 했네요. 저희가 재밌습니다. 또 그게 하다 보면 뭐 저 좀 전에 저도 눌러보고 플러스 나오니까 기분이 일단 삶이 그렇잖아요. 업되네요. 이 여러 가지 펀드 중에 아, 근데- 마이너스 펀드도 있어요. 네. 근데 마이너스 세게 근데 그쪽으로 두면 눈이 안 가고 플러스 쪽으로 눈이 가서 역시 난 잘했어. 그거는 이런 성격이 약간- 낙천적이라서 아, 그래. 그런가요? 그러니까 뭐냐면 마이너스로 눈이 갈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번 제가 기억나는 건 4월 초 3월말 이때 제 펀드 실적을 볼 때 정말 아니 그때는 뭐 그때는 다 마이너스니까요. 네. 그때 보고 속 좋은 사람은 없죠. 그때는 다 마이너스였으니까. 근데 하여튼 뭐 지금은 어쨌든 빨간색으로 마이너스로 눈이 안 가고 빨간색으로 눈이 가니까 기분이 일단 약간 좋아지면서 자 하여튼 마지막으로 이게 뭐 짧게 가죠. 뭐 이 얘기를 길게 하려고 그랬었는데 앞뒤가 바뀌어가지고 뭐 대우조선해양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결국 우리 조선사들이 LNG선이 왕창 계약이 되면서 7년치 물론 이제 LNG만입니다. 뭐 다른 도크나 이 LNG용이 아닌 도크는 뭐 아직도 빈대가 많습니다만은 그래도 뭐 이게 어디예요? 가뭄 속의 단비라고 할 수 있는데 7년치 LNG선 계약을 따내면서 네. 숨통이 좀 트였다라고 네. 봐야 되겠죠. 네. 결과적으로는 처음에 뭐 한 달 전쯤에 중국이 뭐 12척을 네, 사간다. 16척. 카타르에서 16척을 사간다고 네. 할 때는 뭐 이런저런 말이 많았습니다만은 그거는 뭐 중국이 LNG를 많이 사가니까 본 게임은 여기로 왔다. 예, 여기로 와서 그래서 이제 조선사 주가가 또 많이 오른 것도 물론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좀 항상 어두운 얘기만 있다가 네. 오랜만에.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네. 여러 가지로 시간이 이제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네. 손수 기자 뭐 하실 그리고 얘기? 네. 앞으로 LNG 쪽으로 더 카타르도 네. 더 개발하고 할 이제 정말 더 수주할 수 있는 양들이 남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LNG선은 기술이 현재까지 독보적이라고 하고, 네. 그러니까 이번에 한 23조 원어치뿐만이 아니라 조금 더 주문 받을 수 있는 물량들도 좀 희망적이라고 얘기를 들으니까 어쨌든 근데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카타르가 실제로 그렇게 계약을 해서 네.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받는 액수 그러니까 예전에 2000년대 초반에 한번 카타르가 와장창 한번 산 적이 있죠. 산 적이 있는데 그게 실제로 처음 얘기했던 거랑 뒷부분이 좀 달랐던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뭐 그런 걸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신중론도 있다. 저는 뭐 그 정도 하나 추가하고 싶습니다. 뭐 조선 산업이 대한민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라는 것이 많이 줄었지만 2000년대 초반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한민국 성장을 거의 이끌다시피 그렇게 했던 분야고 그래서 뭐 한때는 그때 얘기했던 기억이 있는데 거제도가 그 국민소득이 가장 높은 지역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였었죠. 그렇게 네. 호황을 구가했었고 대한민국의 대표 산업이었죠. 지금 많이 세계 경제가 안 좋아지고 특히 모르겠어요. 올해 이제 물동량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지 모르고 LNG선 같은 경우 대형 발주가 이루어졌지만 세계 경제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여전히 미지수가 여전히 뭐 전망에 대해서는 100% 확신하기 힘든 상황이긴 하지만 하여튼 좋은 소식인데 어차피 뭐 권혜리 기자도 그렇고 김범재 앵커도 그렇고 아침 방송 하다 보면 아마 이런 얘기 제일 많이 했을 거예요. 조금 더 다변화해야 된다. 반도체 중심으로 가면 안 된다. 중국 중심 안 된다. 나 이렇게 다변화해야 된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지금 사실상 대한민국 경제를 반도체 혼자가 대한민국 수출을 반도체 혼자 챙기고 있는 상황에서 뭔가 조선업이 숨통을 틔워준다면 그건 확실히 보탬이 되겠죠. 좀 좋은 얘기인 것 같긴 해요. 국가 경제 차원에서. 이게 결과적으로는 뭐 중국이 처음에 가져갈 때 뭐 중국이 쫓아온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만은 대표적으로 물론 그 몇 년 전이긴 한데 그 지금 LNG선 따간 그 조선서호에서 만든 CSI 글래드스톤이라는 이름의 그 LNG선이 전에 한번 말씀드릴 때는 이제 서해 바다에 떠 있었어요. 그냥 고장이 나서. 근데 지금 다니긴 다니더라고요. 호주하고 오늘 좀 전에 들어오기 직전에 확인을 해보니까 호주하고 중국을 오가면서 오가곤 있는데 정말 안에 뭘 넣어서 오가는 건지 그냥 오가는 건지 호주랑 중국이랑 사이 안 좋죠? 이게 저 LNG선 자체의 기술력이 워낙 떨어지기 때문에 사실은 그리고 저번에 슬쩍 말씀드렸지만은 우리나라 조선업계에서 중국을 볼 때 관점이 그 중국 조선소가 결과적으로 정부 혹은 지방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고 운영을 하고 있고
그 운영하는 사람들도 당 간부들 혹은 당 사람들 관리들이 왔다가 가는 경우들이 많아서 이 영속성 지속되는 느낌이 없기 때문에 한국 조선업계 입장에서는 쫓아오기가 쉽지 않을 거다. 메롱 약간 이런 식의 이제 반응들도 나오고 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저 디램 특히나 디램 쪽은 뭐 돈으로만 해결되는 게 아니다라는 약간 그런 또 분위기도 있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쨌든 이렇게 앞서가는 분야에 있어서는 좀 이 격차를 더 확보를 확실하게 해서 치고 나가야죠. 이게 뭐 그동안 그런 건 있었어요. 잘하는 데를 왜 도와주냐라는 뭐 그런 부분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반도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그런 지적이 있었는데 요새 약간 생각이 바뀐 게 근데 그때는 막 다 막 뭔가 잘할 것 같고 내가 국영수 뭐 이런 거 다 잘할 것 같고 이랬는데 시험 봐보니까 걔네 재벌이야. 뭐 이제 시험 이런 것도 봐보니까 있어. 내가 성적 나오는 과목이 정확하게 나와 있다면 그 과목에 몰빵을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몰빵한다기보다는 그 과목에 힘을 더 주는 거 주면서 다른 방에 나가야지 그건 잘하니까 그냥 알아서 하시고 라는 것도 사실 좀 한계가 있긴 대기업에 있거든요. 대한 지원 문제가 미묘한 문제기는 하지요. 그 대기업을 무슨 돈으로 지원하자라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거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반도체 관련한 인재들을 키우는 거에 있어서 조금 그렇죠. 소홀했다. 예를 들면 대학에 대한 지원, 뭐 연구 과정에 대한 지원 이런 건 이제 기업에 대한 지원과는 분리해서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분야로 놓고 생각을 해본다면 지금 우리가 저기 조선 얘기를 했고 반도체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거 말고 이제 그 아픈 손가락이라 그래야 되나? 그 자동차나 석유화학도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 네 개가 딱 잘 돌아가면 대한민국이 되게 좋은 상황인데 우리 현대자동차가 뒤늦게 전기차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앞으로 이제 뭐 대세는 전기차가 될 텐데 전기차 그렇게 분야- 말하면 현대차가 되게 기분 나빠합니다. 왜요? 지금 세계 5대 전기차 회사예요. 현대차가. 물론 그렇긴 뒤늦게는 하죠. 아닙니다. 네. 현대차가 그러니까 이제 약간 조정하자면 네. 현대차 편을 드는 게 아니라 네. 팩트예요. 네. 현대차가 유럽에서는 2, 3위 하고 네.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냥 사람들이 현대차가 수소차를 워낙 밀었기 때문에 네. 전기차 안 만들었다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이제 전기차 자체 플랫폼을 갖고 있지는 않았죠. 기존 모델에다 전기 엔진을 실었죠. 근데 뭐 예, 근데 하여튼 뭐 예, 전기차 그건- 전문 회사가 아니면은 예, 그래서 당연히 그렇게 그래서 가는 이제는 거고. 이제 예, 예. 바꾼다고 얘기를 해서 그나마 다행인 것 같고, 그러니까 저희가 석유화학 같은 경우도 뭔가 이제 그게 기술력 싸움이거든요. 진짜 석유화학 기술력 싸움인데 이제 뭐 소재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조금 더 앞서 나갈 수 있는 뭐 제가 저희 팀에서 뭐 취재하고 있는 게 있어서 얼핏 얘기 들어보니까 신소재 관련돼 갖고 투자들이 이제 우리나라 케미컬 회사들이 그나마 좀 뭔가를 그 코로나 19 이후에 달라진 세상에서 친환경적인 뭐 어떤 것들에 관한 연구들 그런 것들이 생각보다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우리나라 석유 회사들 친환경 뭐 플라스틱 이 문제는 우리나라랑 관련 없는 얘기야. 뭐 딴 선진국에서 하는 거야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대한민국 의외로 좀 하고 있는 분야들이 있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뭐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플라스틱과 관련된 것들을 방송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요즘 일회용품이 워낙 예, 늘어갖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지금 저희도 보면 이제 일회용품이 너무 많아요. 제가 요즘에 일회용품 스스로 그러네. 안 제가 쓰기 보고 있었습니다. 예, 네. 일부러 지금 노력하고 있는데 네. 되게 힘들어요. 네. 정말 사실상 되게 힘든데 그런 거 보면 아직 우리나라도 해볼만 하다라는 생각도 조금 들더라고요. 투자 비용이 아직 많지는 않지만 그래서 그런 면에서 아니 이 얘기는 저기 조선 얘기가 나왔길래 기왕이면 다른 데도 다 잘 되면 어려운데 좀 그런 부분들이 좀 활력이 되면 다른 부분까지 번지지 않을까라는 딱수 효과는 없는데 하여튼 뭐 분위기가 그렇지 않을까라는 그냥 기대를 해서 말이 길어졌습니다. 아니 잘 되는 건 잘 되는 네, 거예요. 그 그 얘기는 많은 하는 사람들이 일하고 2차, 3차 업체들이 있는 것 자체가 그냥 딱 아주 기본적으로 낙수 효과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예. 뭐 근데 이제 이 어떤 산업을 다시 활성화하고 그렇죠. 격차를 근데 늘리자라는 이게 게 얘기를 하다 보면 계속 어떤 기업에 대한 대기업 지원은 얘기하면서, 예. 아니기 때문에 그거랑 네. 우리가 구분해서 볼 필요가 네네 있고요. 그 말씀을 드리고 자 싶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지으면서 한 가지 뭐 오늘은 좀 약간 뭐 이런 느낌으로 끝내는 차원에서 최근에 블라인드에 그런 글이 떴습니다. 그 블라인드라고 하는 네. 그 인터넷에 그러니까 이제 직장인들이 들어가는 앱에 어떤 기사가 어떤 내용이 떴냐면 티웨이 항공이 수습 직원들을 이 상황에서 전부 정규직으로 바꿨어요. 그 항공사가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뭐 여러 가지 뭐 해석이 나옵니다만은 그 직원이 이제 올린 건데 회사에 대한 애정이 생긴다. 지금 직원인데 어쨌든 후배들이 들어오게 된 걸 보고 회사에 대한 애정이 생긴다. 뭐 이렇게 썼어요. 물론
너무나 힘든 회사들한테 그런 고용 유지나 뭐 하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너무 가혹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쉽지 않은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어떻게 보면 이런 데서 또 우리가 나름 희망을 찾을 수 있는 거고 어떻게 보면 아까 펀드나 주식을 3월달에 산 분들 동학 뭐 개미운동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뭐 이럴 때 오히려 우리가 원하는 인재를 이 취업난이기 때문에 더 찾아낼 수 있고 이제 채용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한다면 좀 더 많은 기업들이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는 것도 여력이 있는 사실은 여력이 있는 회사들도 이참에 앓는 척하면서 아우 못하겠어요 막 이러고 비용 줄인다고 하고 사람 자르고 뭐 이런 데들이 있습니다 확실하게 할 수 있는데 그 여러 가지 여건을 해보니까 저 재택근무에 대한 걱정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실제로 그걸 활용해서 사람 자르는 데들이 저도 네. 요새 몇 군데 들었는데 뭐 그럴 때일수록 오히려 이런 회사들이 더 전략적으로 좋은 선택을 했다라고 나중에 우리가 평가할 수 있기를 좀 기대를 해봅니다. 이게 요새만큼 저도 많이 느끼는 건데 일자리라는 게 참 중요하구나 그럼요. 느껴지는 때가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희는 솔직히 말하면 정규직이기 때문에 이 비바람에 조금 피해 있어가지고 자칫 잘못하면 대부분의 언론사들이 저는 그 부분을 좀 경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체감이 되지 않잖아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굉장히 있는 척하고 말씀드리는 얘기로 들릴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런 어려움에 대해서 좀 공감하고 더 좀 많이 신경 쓰고 더 저희도 보도를 좀 하고 다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현업에서 그렇게 뛰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손승욱 기자가 지금 총 쏜 거죠? 네, 네, 그런 그렇군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고용에 뭐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가장 민감한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런 점에서 조선사 얘기하다가 그 얘기는 하고 끝내려고 그랬는데 JTBC가 이번에 현대중공업 관련한 그 사고들 한번 세게 다뤘어요. 네. 며칠에 걸쳐서 네. 현대중공업 같은 데 정말 줄바따를 맞아 이런 표현은 좀 그런데 줄바따보다 더한 거가 있으면 더한 걸 사실 여기까지 올라왔다가 제가 지금 집어넣었는데 제가 거의 10년째 보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1년에 한 10명씩 죽어요. 죽는 것도 다 비정규직들이 굉장히 험하게 죽습니다. 그냥 얌전이라는 표현이 그렇지만 그냥 뭐 어떤 이렇게 죽는 게 아니라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사고로 돌아가시는 경우들이 꽤 많아요. 그리고 이게 참 어느 순간 보면 다 제 또래들이더라고요. 저도 어릴 때는 형뻘 뭐 아저씨뻘 이랬지만 제 또래들인 경우들이 많고 그렇게 보면은 지금 이제 그 회장이 조선부분 사장을 잘랐어요. 이 문제에 책임을 지게 하겠다며. 근데 이 회장이 조선부분 사장 할 때부터 벌어졌던 일입니다. 사실은 그때부터 만연했던 일이에요. 자기가 이렇게 남 얘기하듯이 할 때가 아니고 그래서 제가 아침 방송에 권혜리 기자 지금 하고 있는 아침 방송에 나가서 한번 조졌었는데 그래서 내놓은 해법이 임원들을 해병대 캠프에 보내서 봉체조를 시켰습니다. 의식을 강화해야 된다며. 그거 안전 의식을 했던 것 강화해야 한다며. 네. 그러고 나서도 계속 사고는 벌어져요. 그렇다면 이거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거고 그렇죠. 이거를 정부의 노동청이 들어가서 관리 감독한다고 하고 끝나고 나면 한 10억 정도 과징금 물리고 끝납니다. 사람 10명 죽었는데 10억 과징금 물리고 끝나요. 그런 짓을 반복하기 때문에 계속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초격차를 벌리고 기술적인 능력을 키우는 것과 별개로 사람 무서운 줄 알고 사람 귀한 줄 알고 맞아요. 네. 남 목숨 귀한 줄 알아야지. 그런 점에서는 그러니까 손석희 기자 계속 경계하셨습니다마는 기업에 대한 그런 부분과 산업에 대한 그런 건 구분을 분명히 네. 해야 될 네. 것이고 혹시 앵커라서 정리를 참 잘해요. 안전 문제는 양보할 수 없다. 저는 진짜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 저희 취재팀에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좀 네. 이런저런 일자리와 안전 문제에 있어서는 이럴수록 더 어렵고 더 힘들고 더 위험한 일자리만 늘어날 수 있거든요. 네. 싸면서 그거 지켜보는 게 언론의 그거는 중요한 정말 역할이죠. 우리가 엄격히 경계를 해야 하는 네. 말이 길어졌습니다. 훌륭했습니다. 네. 네, 훌륭한 정리였습니다. 다음 주에 근래 최고의 정리였던 것 같아요. 최고의 그래요? 정리였습니다. 근래? 네, 근래? 아주 뭐 올해의 정리였어요. 요새 올해 저희 정리. 애가 네. 뭘 하면은
이게 지 마음에 안 들잖아요. 네. 그럼 아까 했잖아 그러는데 얘가 말하는 아까는 한 3개월까지 가는 것 같아요. 제가 네. 볼 때는 근래라는 게 과연 어디까지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떠오르는 네. 네. 어제 일도 잊어버리기 때문에 잘못했네요. 네. 자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